안녕하세요.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식당을 열고 초반에는 여러 부침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단골도 제법 생기고 간간히 단체 손님도 받으며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 역시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이 처음 뒤집힌 건 10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었거든요. 저는 구조됐지만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처음 머문 곳은 고모댁이었어요. 한 2년 있었을까요? 어느 날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서운하다고 말할 처지도 아니었죠. 그 후에도 작은 보따리를 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녔습니다. 친척분들 모두 나쁜 분들은 아니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그렇게 20살이 된 후 저는 곧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몸 네 일 방 하나 구하고 먹고 살 만큼 벌기 위해 공장, 식당, 마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다리가 퉁퉁 부을 만큼 고된 생활이었지만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몸은 고됐지만 제 힘으로 밥값을 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네, 갑자기 추워졌어요. 처음엔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은 열감기에 걸려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쉴 수 없으니 가게에 나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얼른 나갔다 다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약국에서 사온 감기약을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드세요. 그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근처 공업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간 뒤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부를 만한 일가 친척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비용을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반지하 전셋방에 신혼살림을 꾸렸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 함께 꾸미는 공간이라 뭐든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줄곧 외롭게 산 터라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진짜 빛이 돌기 시작했죠. 윤성아, 아빠야. 아빠라고 해봐.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안고 한참을 놀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보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를 잘못 본 화물차가 방향을 급히 틀다가 남편을 치고 만 겁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아이를 옆집에 급히 맡기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기도하듯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빈자리는 다시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어진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오래된 화물차였고 책임보험만 들어둔 상태였어요. 보험 한도가 낮아서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생활의 막막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친척들과 왕래는 있었지만 모두 형편이 빠듯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죠. 처음엔 얼마 남지 않은 돈이라도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은 김칫국에 밥을 말아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아이랑 반찬 한두 개로 때웠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됐죠. 그 사이 아이는 아빠를 찾으며 자주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 가면 언제 오는데?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잠들면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진 못했어요. 한없이 약해질 것 같아서 애써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울지 마. 네가 무너지면 저 아이는 어떡하니? 그때는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마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였죠. 5살 아이는 하루 내내 혼자 두기도 데리고 다니기도 어려운 나이였어요. 이렇다 보니 면접을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 맡길 곳은 있나요? 근무 시간이 밤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때마다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서곤 했죠. 그러다 겨우 새벽 일을 구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에 나가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웃집에 열쇠를 맡기고 일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자다 깬 아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는 놀라서 울다가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웃집에서 급히 조치를 취한 덕에 큰일은 없었지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새벽 일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사정을 아는 동네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애를 잠깐 보육원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일 안정되면 바로 데려오면 되잖아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보육원이라니. 제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엄마인데 그럴 순 없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갈등했죠. 어떻게 이 어린 걸 보육원에 보낼 수 있겠어. 하지만 그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공과금은 밀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을까요? 보육원은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방문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했죠. 며칠 후 다행히 입소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를 맡기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 옷을 하나하나 개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와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한두 개를 함께 넣었죠. 외출 준비를 하자 아이가 들떠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잠깐 가볼 데가 있어. 아이는 오랜만에 외출하자 신이 났는지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버스를 타고 보육원에 도착한 저는 생각보다 큰 건물에 놀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사이 선생님이 나와서 친절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성이 맞죠? 그 후 안내에 따라 아이를 등록하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는 같이 안 가?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야 해. 그동안 잠깐 여기 있을래? 여기 있으면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무섭지 않을 거야.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올게. 애써 평소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아이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금방 와?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결국 아이는 선생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를 돌아보는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불안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건물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 시선은 생각도 않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못나서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됐나 그런 마음에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우는 건 그날로 끝냈어요.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식당 주방 보조, 공장 단기 알바, 가사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 4시간이 전부였어요.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잠들 만큼 온몸이 쑤시고 결렸지만 그때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었죠. 더불어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보러 가자고 말이죠. 아이를 맡기고 쏜살같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면회날, 아무 생각 없이 보육원 입구까지 갔다가 저도 모르게 멈춰섰어요. 빈손으로 들어가기가 왠지 모르게 멋쩍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이에게만 뭔가를 사주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근처 가게에 들렀습니다. 과자 몇 봉지와 사탕 몇 개를 샀죠.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나눠주면 좋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저를 본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그러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안 오는 줄 알았어. 엄마가 나 버린 줄 알았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금방 오신다면서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가 정확히 말 못해줘서 미안해. 몇 밤 자고 온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미안해, 윤성아. 당분간은 여기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아이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 맨날 라면만 먹어도 돼.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저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말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 있어서 윤성이가 혼자 있어야 돼. 그럼 너무 무섭잖아. 나 용감해. 혼자 있을 수 있어. 엄마랑 갈래. 윤성아.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 엄마가 돈 좀 모아서 우리 집 마련하면 그때 꼭 데리러 올게. 아이는 또다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했어요. 저는 얼른 가게에서 사온 과자와 사탕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거 사왔어.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까? 음, 그렇게 첫 면회는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눈물바다였습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아이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주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빠지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과자 몇 봉지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들어가면 보육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오곤 했어요. 면회를 거듭할수록 아이도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울음이 점차 줄어들었고 이제는 보육원 친구들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헤어질 때가 되면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너 포기 안 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랑 꼭 다시 집에 가자. 아이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돌아설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정도 하루 일과가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에는 주방 보조, 낮에는 아파트 가사 도우미, 밤에는 포장 공장에서 일했죠. 하루가 꽉 찬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늘 천근만근이었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터에서는 작은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주방에서 일할 때는 재료를 다루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등을 눈여겨봤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작은 씨앗 같은 꿈이었지만 그 생각이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녁까지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돈도 가사도우미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주셨죠. 그렇게 몇 개월 성실히 일하니 식당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이 빠르네요. 손맛도 좋아서 나중에 식당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캄캄한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내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이 조금 더 커졌죠. 그날 이후 저는 틈틈이 식당 운영을 공부했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재료는 어떻게 발주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응대하는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록했죠. 퇴근길에는 다른 식당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메뉴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나 받는지, 저에게는 그 모든 게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돈이 제법 모였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미천이었죠. 그 무렵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나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러 오실래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허름한 건물의 1층 점포였어요. 가게에 작은 안방이 딸려있는 형태였죠. 테이블을 놓으면 많아야 10명 정도 앉을 규모였습니다. 제가 누렇게 바랜 벽지를 보자 부동산 사장님이 무안한 듯 말했어요. 좀 낡긴 했는데 금매라 보증금이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뭔가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이 딸려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라면 당장 집을 구하지 않아도 당분간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가게를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제 이름을 적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지난 2년간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날들, 손에 물집이 잡혀도 참았던 순간들, 아이와 헤어질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속삭이던 나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낡은 벽지를 손수 떼고 장판도 혼자 바꿨죠. 중고로 들여온 냄비와 접시,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지만 하나하나 닦고 정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시작은 작아도 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메뉴는 제가 자신 있는 집밥 스타일로 정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
반찬 여러 가지가 나오는 정갈한 밥상. 거창하진 않지만 손님들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었죠. 식당 오픈 준비가 마무리됐고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여러 감정이 뒤엉켰어요. 설렘과 미안함, 드디어 약속을 지킨다는 벅찬 마음까지. 보육원 문을 열자 선생님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짐은 다 정리해 두었어요. 먼저 연락을 드린 터라 미리 아이 짐을 챙겨주신 거였어요. 그 사이 멀리서 제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마주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유성아, 집에 가자. 제 말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가 약속 지켰지? 아이는 제 말에 기뻐서 방방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의 짐을 챙겨서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저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자꾸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지내서인지 그 아이들이 남 같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심정 역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매달 조금씩이라도 후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말에 원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머니, 식당 막 여셨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많이는 못 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어서요. 금액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안방이 딸린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허름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죠. 식당 메뉴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밥 스타일의 정갈한 음식들이었죠.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고 있으면 잠에서 깬 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엄마가 있네. 그럼 이제 매일 같이 있을 거야.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그저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저렇게 행복해 하다니 지난 2년의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이는 하루하루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식당 운영이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어요.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고 주방 기계가 고장나서 속이 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바닥을 경험해서인지 그 정도 고난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식당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여기 된장찌개 국물이 예술이네.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야겠어.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주변 시장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테이블이 몇 번씩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숨통이 트이며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한결같이 하자. 안도감에 행여 나태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식당 구석에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를 하다가 손님이 많으면 물컵을 채워주기도 했죠. 윤성아, 공부해. 엄마가 할게. 괜찮아. 엄마 혼자 힘들잖아. 그런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서로 의지하며 묵묵히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또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옆집 가게 아주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가게를 정리한다면서 제게 인수를 제안한 겁니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아주머니는 그러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저는 결국 큰 마음 먹고 옆집 점포까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가게 문을 닫고 벽을 터서 2칸짜리 가게로 만들었어요. 공사하는 동안은 영업을 못해서 불안했지만 새로 단장한 식당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방 공간도 넓어지고 테이블 수도 늘어났거든요. 다행히 손님은 꾸준히 늘어났고 어느새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믿고 온다니까. 그런 손님들의 호응에 힘입어 저는 수시로 메뉴를 연구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서 소량으로 판매하기도 했죠. 안 그래도 집에서 혼자 밥 챙겨 먹기 힘들었다며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꾸준히 가게를 넓힌 덕에 제 식당은 점차 30명, 40명, 그리고 50명까지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어요. 어느 순간 부쩍 넓어진 가게를 보고 있으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탄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사이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는 사춘기도 무던하게 보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설거지며 배달, 계산까지 잡일을 도맡아 했죠. 저는 그런 아이를 말렸습니다. 윤성아, 네 인생 먼저 챙겨. 이제 공부해야지. 엄마도 힘든데 제가 도와야죠.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네 길을 가야지. 아이가 수험생이 된 후로는 식당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공부에 매진했고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도 참 성실히 했어요. 이런저런 동아리 활동을 해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덕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취업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식당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아이가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쉬운 중반이 됐어요. 식당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나름의 여유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죠. 예전처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생이 조금 순탄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 평온한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새의 남자였죠.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게 분위기를 살피더니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예약 문의를 드리려고요. 아, 예약이요?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50명 예약할 수 있을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식당 휴무일이었거든요. 아들도 그날만큼은 꼭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단체 50명은 큰 수입이었으니까요. 남자는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5만 원은 요즘 물가로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남자의 진심만큼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준비해둘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연락처를 남기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하지만 금방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손님이 많다 보니 몇 번 손님으로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로 온 아들에게 일요일 예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윤성아, 일요일에 단체 예약 하나 받았어. 엄마, 일요일은 쉬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50명인데 점심때만 좀 고생하면 되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날 저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0명분 음식을 한 번에 준비하자니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잘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메뉴를 짜고 하루하루를 준비했어요. 그날 직원들을 부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다른 손님은 받지 않을 테고 아들도 나와서 도와준다고 했으니 혼자 자박자박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일요일이 다가왔고 저는 새벽부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득 이렇게 예약이 잡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 일이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시절, 아이 손을 잡고 보육원을 오가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시쯤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제가 테이블 세팅할게요. 고맙다. 수저는 저기 있어. 모자가 함께 움직이니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수저 위치까지 맞췄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고 아들은 홀을 정리했죠. 50명을 맞을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엄마, 10시에 오는 거죠? 응, 시간 다 됐네. 시계를 보니 어느덧 9시 50분이었어요. 그리고 10시 정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은 고요했어요. 예약한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나? 저는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봤죠. 그렇게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밑반찬은 다 차려져 있었어요. 메인 요리도 조리가 다 끝난 상태였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이 음식들을 어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속을 이렇게 우습게 하나? 쉬는 날 나와서 새벽부터 준비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참았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안 오세요?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는 미안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게 일이 좀 있어서요. 일이라니 오시긴 오는 거죠?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며 묻자 저쪽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다시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 저 민석이에요. 네? 그렇게 되묻고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보육원 민석이요. 기억나세요? 그러자 저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던 그 시절, 아이가 유독 잘 따르던 형이 있었어요. 방긋 모서리에 기대 항상 무표정하게 있던 아이였죠. 아줌마는 윤성이 진짜 데려갈 거예요? 다들 데려간다 해놓고 결국 안 와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더군요.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소적인 말투였어요. 저는 아이의 두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약속은 꼭 지켜.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무언가 반짝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들을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봤지? 아줌마 약속 지켰지?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이룰 수 있어.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민석이었어요. 민석이? 보육원의 그 민석이 맞니? 남자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혹시 기억 못 하실까 봐요. 원래는 다시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서 좀 늦어졌네요.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남자와 저는 반갑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일이 좀 꼬였어요. 죄송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자 옆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너도 아는 사람이야. 너 민석이 형 기억나? 보육원에 있을 때 네가 잘 따랐던 형. 기억하죠? 설마 예약한 사람이 민석이 형이었어요? 그래. 아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듯 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와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낯이 익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분위기나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음식 다시 데워야겠다. 곧 도착한대.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식당 앞으로 버스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먼저 남자가 뛰어내리듯 내렸고 그 뒤로 아이들 여러 명과 보육원 선생님들이 줄줄이 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저를 보고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늦어서 일이 꼬여버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무슨... 제가 얼떨떨해야 하는 사이 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4~5살 아이부터 중학생 언저리까지 다양한 나이대였죠.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들이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 맑은 눈빛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사이 안면이 있는 원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어머, 원장님. 진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오랫동안 도움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이도 못 도와드렸는데요. 아니에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제때 채워줄 수 있었어요. 따뜻한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소풍도 갈 수 있었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이들 몇몇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와 그림을 건넸어요. 편지를 받아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알록달록한 무지개와 웃는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꾹 참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아이들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 마음껏 먹고 가. 아줌마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제 말에 아이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내질렀어요. 그 밝은 표정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사이 홀 한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와 아들이 서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 민석이 형 맞지? 아들이 먼저 다가가며 물었어요. 윤성이? 윤성이구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둘은 서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2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사이인데도 둘은 금세 옛날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2년 동안 두 아이는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챙겼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려가던 날, 아이는 멀리서 저희를 지켜봤어요. 그때 아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부러움과 서운함, 그리고 무언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한 아이는 보육원에 남아야 했던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그때 저 아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코끝이 시큰했어요. 저는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나를 찾은 거니?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자면 좀 길어요. 아줌마 시간 많아. 천천히 얘기해보렴. 그러자 남자는 삥긋 웃고는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어요. 저와 아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윤성이처럼 어렸을 때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부모님은 처음만 잠깐 모습을 보이셨을 뿐,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죠.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 몇 달은 매일 문소리만 나면 혹시 부모님이 아닐까 하고 쳐다봤어요. 오늘은 오실 거야. 오늘은 꼭 오실 거야 하면서요.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보육원 아이들도 비슷했어요. 곧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말은 늘 있었지만 실제로 아이를 데려간 부모님은 거의 없었거든요. 몇 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면 더 아프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세상을 차갑게 바라보게 됐죠. 어른들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속 같은 것도 믿지 않았죠. 그때의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겨우 10살인데 벌써 세상의 쓴맛을 다 아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윤성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어른이 있다니. 솔직히 좀 충격이었죠. 남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아주머니가 윤성이 손을 잡고 나가기 전에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무슨 말? 아줌마는 약속을 지켰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이요. 남자의 말을 들으니 그때가 떠올랐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아이에게 한 말이었죠. 남자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날의 충격과 감동이 제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있구나. 세상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남자는 그날 이후 냉소적인 태도를 버렸다고 했어요. 뭐든 성실하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후에 여러 일을 전전했죠. 배달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택배 상하차 일도 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었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아주머니 말을 되뇌며 버텼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뒤늦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주머니 말을 떠올렸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이룰 수 있어. 그 말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저는 말없이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 냉소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 덕분에 사장님 눈에 띄어 큰 기회를 얻었죠. 그걸 발판 삼아 지금은 제 사업체까지 꾸리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다, 민서가. 아니에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남자는 저를 보며 삥긋 웃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자리가 잡히니까 문득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진심으로 건넨 사람은 아주머니뿐이었어요. 남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길 안 거야? 보육원에 연락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역시 그분답다 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아주머니 식당에 가고 싶다고요. 아주머니가 그동안 도와주신 아이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사업할 때도 그 말을 생각하며 버텼고요.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그 모습이 제 인생의 등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가, 감사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남자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난 별달리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오히려 고마워.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뭔데? 희망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눈물을 훔치자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좋은 날인데.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와 아들은 다시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의 우정은 여전했습니다.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제 번호 드릴게요. 그래, 나도 내 번호 줄게. 이제 자주 연락하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선생님과 아이들은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이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결국 여기로 이어졌구나 싶었어요. 우리도 뒤늦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아들과 남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과 남자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짧게 스친 사이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니 묘하게 편안했나 봐요.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고 사업과 일에 대한 조언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는 종종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어요. 마침 거래처가 이 근방이라며 한 달에 2-3번은 얼굴을 비췄죠. 그러더니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보육원 정기 후원 시작했어요. 정말? 네, 아주머니처럼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서요. 그 후 아들과 남자는 한 달에 1번씩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은 자극을 받고 있어요. 민석이는 보육원 출신이고 윤성이도 한때는 보육원에 있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두 사람이 봉사활동을 온 후로는 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원장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두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홀을 정리하면서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남았을 때의 막막함,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며 눈물을 훔친 순간, 2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다짐했던 날들. 그런 제 모습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죠. 그 작은 행동들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그저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내일도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뭐든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혹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희망 하나가, 작은 인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